18세기 호남 유학의 활동은 이제 호남 유학자들이나 뭐 활동들을 보면 17세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좀 지역화 현상이 강하죠. 이제 중앙에서는 좀 그만큼 멀어졌던 것이죠. 크게 보았을 때 15세기는 영남 쪽에서 큰 활약을 보았었고 16세기는 호남 사람들이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시기로 보자면 17세기나 18세기는 주로 이제 기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조선의 유학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8세기 마찬가지로 17세기나 18세기 이제 주로 이제 기호 쪽으로 이미 힘이 기울었죠. 그래서 이쪽에 호남 사람들은 되게 이제 유림 활동들을 이렇게 단체적으로 유림 활동들이 한 것이 많았는데요. 그중 앞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17세기는 주로 이제 서원을 건립하거나 그 사역을 받는 일에 열중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이제 18세기에 가서 크게 그 특징이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 그 선조들이 했던 그 절의의 내용이 담긴 절의록을 많이 발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향촌 하나의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중앙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지역에서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지금의 코로나19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각자 이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뒤돌아보는 시간, 회고 시간을 많이 또 갖게 될 수가 있었죠. 무조건 그동안에는 앞만 향해서 달렸다면 지금은 이제 뒤도 돌아보고 정리도 하고 정돈도 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우리 선조들이 그 훌륭한 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조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야 호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남과 비교했을 때 가장 호남이 부족한 점이 바로 인물 선양, 이런 활동 선양을 아직까지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17세기에 가장 크게 많이 활동한 것이 바로 절의록 등의 발간인데 우리 호남 쪽에는 유독 이게 많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온 것들 보면 먼저 이괄의 난 때 그때 행적을 기록한 호남 모의록이 176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묘란 때 그것을 활동을 기록한 광산 거의록이 1761년에 발행되었고요. 이를 보완한 이제 김장생 문인들 함께 넣어서 김장생과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천계 정묘 양호 거의록이라 해서 1798년에 간행되었습니다. 또 병자호란 때의 그 호남 의병들 기록을 넣은 기록한 호남 병자 창의록이 1762년에 1차 발간되고 2차 재중간이 1798년에 다시 간행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런 호남 절의사상을 전부 합쳐서 그 활동들을 다 합친 호남 절의록이 1799년에 또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책이 이렇게 간행됐는데 이건 호남만의 절대적인 분량이고 특징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인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니야, 이 기록까지 없어졌다면 호남의 인물은 거의 17세기, 18세기의 인물들은 이제 손에 꼽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각자 이제 서로 단결을 해서 그 유림들의 활동이 이렇게 드러나는 결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이제 주로 각자 집안에서는 이제 문집들을 간행하고 또 이제 족보들을 간행하는 일도 이제 많이 드러납니다. 이때 그래서 선조들의 문집도 이제 서서히 발간하게 되고
족보가 이제 그 이전 족보 마찬가지 18세기 족보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데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18세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호남의 실학이 여기서 아주 호남에서 흥성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호남의 대표적인 실학자로는 유형원, 유백규, 신경준, 황윤석, 정약용, 하백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호남 그 실학이 좀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이제 북학파나 근기 남인 실학파와 좀 다른 점은 하나의 학파를 이루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바로 모순을 현재적 모순을 장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 지체성을 가지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했던 거죠. 비판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좀 이 사람들 학문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박학다식강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남 실학의 특징은 박학적인 면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 인물들을 하나씩 몇 사람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장흥의 유백규를 먼저 들 수 있는데 유백규는 전제 유백규는 이제 저쪽 윤봉구 문화에서 수학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늦게서야 세문시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더 늦게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나마 옥과 현감을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옥과 현감이 현직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자신의 작은 옥과 작은 현밖에 되지 않지만 자기 역량을 여기에서 실험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저수를 남겼는데 세계 지리서 겸 팔도 지리서인 환영지를 저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목판로도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정현신보를 저술해서 당시 민정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했으며 그 제도상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산 정약용을 우리 호남의 큰 인물로 거론했는데요. 여기서 다산이 18년을 입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많은 저술들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유백규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다산의 저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백규는 이 밖에도 한글 작품인 농가나 자예가 건학가 등의 가사나 시조 작품들도 이렇게 남겼는데 바로 실학자들의 특징이 아까 박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문, 지리, 산수, 윤력, 의학, 음악, 그런 계통들 모두의 언어 이런 문제에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성리학의 일변으로 빠진 것에 비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실학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호남의 실학자 또 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또 뒷세대가 되겠지만 아마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가까운 사람, 19세기 무렵인데, 하백원, 화순의 하백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백원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승거라는 게 지금 유명해서 모형을 갖다가 이제 지금 아마 저런 데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자승거가 오늘날에 보면, 전기가 아니면 자동으로 물이 품어 올리는 그런, 농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국지도를 또 완성했고요. 그래서 이런 업적이 이제 알려져서 참봉에도 임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역시 참봉에도 하고, 그 다음에 석성 현감에도, 부임을 했었지만 얼마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리설에 치우친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동공, 상, 고 등 그런 것도 학문이라고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경전은 이제 기본이고, 성신, 율력, 산수, 전례, 도장 등에 두루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실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대거적으로 나와서 뭐 그 뒤로도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이런 바탕에 이제 19세기 이제 호남 유학이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됐죠. 초두에도 말했지만 이제 16세기가 호남의 아주 호남 유학의 융성기였다면 그것이 좀 사그라들다가 19세기 와서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호남의 유학자가 엄청난 수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장성의 노사 기정진이 활동했던 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또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미 이제 1800년이 지나면 그 신분제도가 좀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양반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학문을 이제 아주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승이 가까운 데 있어야 수학이 더 쉬울 것인데, 이제 멀리 있다면 그 유학 비용도 사실상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수학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기정진이 혜성처럼 나타났던 것이죠. 그전 사람들은 앞에서 살폈지만, 우리 충청도나, 경기도 쪽으로 유학을 하러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까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웬만한 돈을 쌓아서 유학비로 되지 않으면 그런 재정적인 역량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노사 기정진은 이제 우리 호남 유학의 이제 19세기 호남 유학을 아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호남 유학은 기정진을 중심으로서 살피고자 합니다. 노사 기정진은 이제 초명이 금사, 이거 이제 호가 노사인데요. 바로 노령산 아래 하사리에 살았다 해서 그 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태어나기는 순창 복흥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를 갖다가 뭐든지 1815년에 다 잃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유언에 의해서 장성 하남, 자기 큰 집이 있는 큰 댁이 있는 하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제 그 수학보다 이제 이렇게 강학 활동을 이것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노사 기정진의 활동은 이제 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노사 기정진에 대해서 그 기록이 그 아버지 기재우가 써놓은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육아일기라고 붙여서 부자유친 속에다가 번역해서 넣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릴 적 기정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기재우가 이 기정진을 아주 낳고 또 그것을 기정진이 이렇게 크기까지 얼만큼 노력을 들였는지를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얼굴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서 김인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하서 김인우의 얼굴을 보고 꿈속에서 그걸 보고 이 기정진을 낳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서의 그런 학문적 역량이 이 사람에게 전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정진은 누구에게 수화한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 육아일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혼자서 뛰어나서 스스로 독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몇 살 안 됐을 때 이미 아버지가 자기 수준은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어디 좀 집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수학을 스스로 공부를 했던 건데, 왜냐하면 또 전염병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뒤에 가서 이 사람이 막 훌륭했다가 평가된 게 아니고 이미 당시에 아마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노사 이제 그 좀 애꾸눈이었다는 게 또 한 이야기로도 전해오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설화들도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만 노사는 어쨌든 자 뭐 40대 전후에 이미 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던 것 같아요. 학문적 깊이, 성리학적 깊이에. 그래서 아주 그 호남의 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조선 유학자의 대단한 유학자로 이미 손꼽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문인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강화 활동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그 600명 가량이 이제 그 문인에게 올라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각지에 가서 제자들을 길러서 그 삼전제자 정도까지 포함되면 한 6,000명이 넘게 인물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학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광주가 1180명으로 문인들 많이 보였고 화순이 1070명, 광주나 뭐 화순이나 거의 뭐 비슷한 숫자로 많은 제자들이 여기서 그 문인들이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 특징을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걸 보면 19세기에 독특한 학문의 완성과 함께 많은 문인들을 길러내어 학파를 형성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황 이희 이후 계속되어 온 주기의 논쟁을 극복하고 이일분수의 이론에 의한 독창적인 리의 철학세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을 남양사이나 에필 등에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정진의 그 학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니라 그 교양 강좌가 아니라 전문 강좌에서 더 자세히 다뤄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기정진의 소년기를 이렇게 소년기가 잘 담겨 있는 그 아버지 기재우가 쓴 육아일기를 뭐 사진을 한쪽만 붙여놨는데 그 아버지는 기재우가 기정진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1807년까지 쓴 일기인데 그 자신의 일기 겸 문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 훌륭한 기정진의 어릴 적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책자가 그 자료가 되는 것이죠. 기정진의 이제 학문을 이제 제가 이해한 학문을 잠깐만 살피고 한다면 기정진은 굉장히 리를 강조했어요. 이황은 뭐 이기 이원노인이 이는 이기 일원노인이 이렇게 했지만 기정진은 이와 기를 어떻게 이와 기가 똑같이 동등하게 서로를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감히 이렇게 아주 오직 이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를 이 당시에 19세기에서 이를 강조했던 사람으로 화서 이황로와 노사 기정진이 대표적인데요. 화서 이황로의 그 사상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리가 주제가 되고 기가 불임을 받는다면 리는 순하고 기는 정해서 만사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앞서 주리론적 입장을 취했고 그 노사는 외필에서 리의 정기함은 대가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상대로 볼 것이 이제 기가 상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기가 어찌 리와 대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유리론을 입장을 취했으며 그러니까 둘이 약간 좀 다르겠죠. 즉 리의 주제를 강조한 점은 서로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이기 심생에 대한 접근 방법이 비슷해서 그 화서학파와 노사학파 간의 후대에도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서문인 최익현은
1873년에 제주도 유배를 갔었는데, 그때 노사의 제자 안달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유배를 가면 또 문인들이 다 와서 모이겠죠. 그래서 그 안달삼이 그때 최익현을 만나면서 노사의 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최익현 보고 우리 선생님의 그 지결과 딱 비슷하다 하면서 이렇게 100개 갖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서 돌아가는 길에 장성의 노사 선생을 찾아갑니다. 인사도 드리고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돌아가서는 아주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써서 그의 흠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도 노사 학파의 사람들이 최익현 문화에 또 가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죠. 최익현 활동이란 게 이제 뭐냐면 바로 항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거 일본에 대한 항거로, 그러니까 의병 활동을 했었죠. 의병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이죠. 노사의 이제 철학 사상 말고 우리 경세 사상에서 일반 한쪽을 보면 위정척사 사상으로 가장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사상이 또 위정척사 사상인데, 위정척사라는 것은 바른 것을 지키고 삿된 것, 옳지 못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이질 문화의 도전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지금 근세기 전왕기부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자학적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하고 있는 조선 왕조 입장에서 볼 때 천주교는 국가의 전통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인 이원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거에 대한 것을 이제 척사, 이게 배척하고 우리의 정통성을 보유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을 노사 기정진이 가장 먼저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에는 사대주의적인 모화 사상의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사상적 한계성은 한마르 역사적 위기상황 속에서 자각된 민족 주체성 확립에 의해서 극복, 지향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기정진이 이것을 위정척사 사상 논리를 펼쳤다는 것은 바로 1866년 7월에 병인소를 올리면서 위정척사 사상을 논리를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소는 당시 이제 바로 뒤에 나오지만 이황로의 석사론과 함께 그 뒤로 지속된 위정척사 운동의 기본 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정진은 육조서를 올린 후에 프랑스 군대가 강화를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거의를 목적으로 소모 경문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주에 의하면 병인년에 서양 오랑캐가 강화도를 함락하며 장차 거의를 하려고 하여 경문을 지은 것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모사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정척사 사상을 왜 들었냐면,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기에 바로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맥맥이 아주 현재까지 진행해서 이러한 정신들이 밑에 민주사상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근대기 혼화를 보면 이제 노사가 돌아가신 후에 있던 이제 크게 학파, 4대 학파가 이 호남 지역에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사학파와 화서학파, 그 다음에 연제학파, 간제학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호남에는 역시 이 4대 학파가 다 이렇게 있긴 있지만, 우리 전라남도 쪽에서는 노사학파가 가장 당연히 가장 강하게 남아있던 것이죠. 노사의 문인들은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가장 크게 맹위를 떨친 곳이 경상우도 쪽에서 맹위를 떨쳐서 그게 큰 제자들이 그곳에서 또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활동들을 보면 이제 학문적으로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심에 대한 논리를 펼쳐서 서로 간에 같은 노사학파 간에도 서로 편지로서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논리를 펼쳐가기도 하고요. 또 한바탕 이제 노사의 문집이 1902년에 그 신안정사, 경상도 신안정사에서 발간되면서 그때 다른 이제 송병성이라 연제 쪽이라든지 뭐 간제 쪽 사람들이 이때 그걸 보고 크게 이제 뭐 이제 난리가 났는데 노사의 학설이 뭐 율곡이의 뭐 학설을 비난한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엄청 들끓고 목판을 모두 불태워야 된다는 막 그런 상소문까지 올라갈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노사학파 사람들은 이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똘똘 뭉쳐서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 더 공부를 해야 됐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어쩌면 한쪽에서는 불행이라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또 학문에 이렇게 그 부흥을 위해서는 굉장히 또 아주 좋은 그런 현상이기도 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말 아주 근현대에 접어들더라 이것이 한동안 이 학자들 간에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파들 중에서 이제 노사학파나 화서학파 쪽, 뭐 연제학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이제 되게 아까 노사학파에서나 화서학파에서는 유정척사 사상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의병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의병 활동이 엄청나게 났는데, 노사학파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우만, 노사의 손자였던 기우만이, 이제 1896년에 호남의 의병 대장으로, 이렇게 추대돼서, 이제 그때 의병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제 크게 알려져 있고요. 그대로도 이제 아주 산발적인 의병들이 있었고, 또 이제, 나라가, 이제, 1905년 을사내각이 이루어진 뒤에도, 이제 또, 호남 의병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1908년, 9년 무렵에, 이제,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는 총 들고, 일본군들, 아니면 조선군이지만 일본에 함께, 힘을 합했던, 그런 군대와, 대결을 했던 사람, 그 대결 장소가 이 호남에서 어마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결국 망하고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이 이어지고, 아직까지 뭐 이제 일제 청산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 지금의 또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이 이런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지금까지 이제 호남 유학에 대해서 호남 유학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호남의 유학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선조들의 이 정신 세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면면이 이어서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왔는지. 바로 한쪽에서는 그것을 선비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쉬운 말이죠. 바로 뭐 저쪽 외국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데, 바로 선비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죠. 바로 수기 치인이 유학의 근본, 공자가 세웠던 유교의 근본 정신이었기 때문에 바로 나를 닦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게 이 사회를 위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을 보면은 이게 유교 정신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죠. 그것을 다시 되살리려면 이렇게 향교나 서원 같은 데 와서 그걸 되살리려면 제사만 지내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선비정신이 어디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봐서 이 호남의 우리 정신문화를 우리가 계승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해야 될까, 그것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어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게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호남 인물에 대해서 호남에 살면서 몇 사람 거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바로 우리는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알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뭐 PR 시대,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역시 내가 안으로 갖고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몰라줘요. 그래서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이건 내일 아니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앞으로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될 우리 호남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들을 계속해서 서로 전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호남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아마 호남이 다시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또 호남이 또 중심에 서게 되죠.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호남이 그 중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서로 또 단결을 하고, 또 이런 우리 선조들이 갔던 이 정신문화를, 정신세계를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이것을 이어서 오늘에 다시 그것을 발현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